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유마 엄완식내과 원장 엄완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 뒤쪽에 통증이 느껴질 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우리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무릎 통증을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 앞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무릎 안쪽, 그런 데가 많이 아픈데 무릎 뒤쪽이 아픈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가끔 오래 달리기를 좀 무리해서 했다든지 등산을 좀 무리해서 했다든지 자전거를 오래 탔다든지 이런 경우 가끔 무릎 뒤쪽이 이렇게 아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끔 잘못 뛰어내려서 다쳤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제일 많이 그 통증이 오는데, 저희는 류마티스 내과라서 사실은 그런 외상에 의한 통증은 흔하게 오시지는 않고요. 그냥 아무 그런 일이 없는데 무릎 뒤쪽이 좀 아파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후면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오금 통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금이 저리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금이 우리 몸에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 사람도 오금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골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나이 든 사람도 이제까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금이 우리 무릎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금이 저리다 이런 이야기는 무릎 뒤가 저리다 이런 이야기고, 이것은 여담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무릎 뒤쪽에는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 해부 구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조물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자, 무릎 뒤쪽을 보면 이 근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무릎에 붙고 또 무릎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그 처음에 생기는 부위, 그 다음에 끝에 붙는 부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힘이 땡기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작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위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근육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전면은 앞에 이제 슬개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가 앞에 이렇게 냄비 뚜껑처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뒤쪽으로 무릎이 위치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바깥의 어떤 충격이나 외상 같은 것들은 무릎의 앞쪽에 많이 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무릎 뒤쪽은 상당히 안전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들, 동맥, 정맥, 신경 이런 것들. 그래서 무릎의 뒤쪽 중간 부분에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그다음 바깥쪽으로도 일부 신경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힘줄들이 붙는 부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육과 힘줄이 붙는 부위, 그런 것들이 있고, 이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뼈가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면 옆에 그림인데, 거기에는 뼈와 뼈 사이를, 무릎이라는 것은 밑에 다리하고 위에 다리,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뼈가 밑에 뼈 위에 밑에 뼈가 올려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을 갖다 서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 연결하는 구조를 갖다가 인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인대가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이렇게 돼 있고, 아래 위로 연결돼 있고, 옆으로도 연결돼 있고, 아주 구조물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해부적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 그럼 무릎 후면 오금의 통증이 오는 원인이 뭐가 많은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주로 이제 생기는 원인들이, 첫 번째,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육이나 힘줄 이런 게 피로 과다하게 사용한 다음에 이제 통증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육하고 힘줄하고 조금 다른데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을 인대라고 합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도 이게 다칠 수가 있죠. 인대 손상. 그래서 이런 것도 외상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바늘판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이 무릎의 위쪽 뼈와 아래쪽 뼈 사이에 이 뼈와 뼈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에 체중이 실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뼈는 단단한 조직이잖아요. 뼈의 바깥쪽에는 연골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이에 스펀지처럼, 사실은 스펀지보다는 좀 더 그 딱딱하지만은 이런 메니스커스, 그래서 바늘판 연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구조물. 이 구조물은 나이가 들면 흔히 잘 찢어지고요. 손상을 받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조물이 거의 대부분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잘 찢어지진 않지만 무리하게 어떤 동작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 바늘판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축구 선수들 이런 분들은 잘 찢어지죠. 그래서 관절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주로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앞쪽으로도 아플 수 있지만 뒤쪽 오금 쪽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요거 말고는 이제 요것들은 외상에 의한 것들이고, 이거 말고는 뼈 종양 같은 것도 이제 뼈가 있는 곳은 어디나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위에 생길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혈관이나 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윤활랑이라고 해서, 윤활랑은 뭐냐?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되겠습니다. 관절은 어떤 막에 의해서 둘러싸 있는데, 관절은 두 가지 뼈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움직임을 형성을 하죠. 근데 이 움직임을 형성할 때 뼈와 뼈가 서로 직접적으로 맞닿았다 그러면 뼈가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뼈 바깥쪽으로는 서로 맞닿는 부분은 연골로 둘러싸여 있고, 연골끼리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긴 한데 이 연골끼리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조치 없이 맞닿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윤활유처럼 아주 좀 끈적끈적한 액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 차 보면 그 엔진 오일이 들어 있듯이 이게 오일이 들어 있다. 그런 윤활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윤활액은 그냥 발라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딱 잠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를 윤활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관절액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윤활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무릎 통증이 올 수가 있겠다. 윤활랑이 무릎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도 통증이 올 수 있고 뒤쪽에도 통증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윤활랑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외상이나 이런 것들은 정형외과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되고, 뼈 종양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은 또 종양내과나 뭐 이런 쪽으로, 정형외과 이런 쪽으로 가시고,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도 그 신경과라든지 정형외과 뭐 이런 과로 가고, 윤활랑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 쪽에서 또 치료를 할 수 있고, 이 윤활랑이 생기는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류마티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뒤쪽에 생기는 여기 MRI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활랑입니다. 그래서 무릎 뒤에 생기는 윤활랑을 베이크 낭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설와낭종.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흔히 베이크 낭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낭종이 생기게 되겠고요. 이런 베이크 낭종이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생기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이 무릎의 측면 사진인데, 위에 뼈, 아랫뼈가 만나서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아주 얇은 막이 윤활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이 쉽게 말씀드리면 윤활액이 되겠습니다. 그 관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움직임을
얼음 위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윤활낭의 한 부분이 약해졌다. 벽이 약해지면 거기에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활액이 그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벽이 약해지지 않더라도 윤활액이 너무 과다하게 자꾸 생성이 된다. 그럼 이 볼륨이 늘어나니까 어디로 이 풍선 같으면 삐져나가야 되는데 좀 약한 부분이 뒤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무릎의 앞쪽으로, 대부분은 무릎 앞쪽으로 이렇게 물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뒤쪽으로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무릎 앞은 멀쩡한데 뒤가 이 물혹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베이크 낭종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 뒤쪽에 이 생긴 낭종을 갖다가 손으로 누르든지 또는 여러분 압박대, 보호대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앞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웨이 밸브가 되어서 한쪽으로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이 쭉 물이 흘러서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쌓인 물은 계속 쌓이게 되죠.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쌓이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베이크 낭종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냐?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여기 이쪽에 볼록하죠. 통증입니다. 통증. 아파서 오는 거죠. 아, 여기 아프다. 근데 만졌더니 뭔가 만져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이렇게 무릎 같은 게 있으니까 무릎을 굽힐 때 불편합니다. 뭔가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경, 혈관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게 낭종이 탁 크게 있으니까 신경을 누른다. 그러면 다리가 저리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고 혈관을 누르면 다리가 붓는다든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여기를 잘못 충격을 줬다든지 하면 이게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파열이 되어서 이 물이 여기 있어야 되는 그 관절액이 밑으로 이렇게 종아리에 이렇게 고여 있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가 뭔가 불룩하게 솟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병원에 오는 거죠, 이거. 이런 베이크 낭종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하면 뭐 일단은 그 뒤쪽에 뭔가 볼록한 게 생긴다 그러면 일단은 뭐 가장 흔한 게 베이크 낭종이니까 여러분 촉진해서 환자분들이 그래요. 제 손을 이렇게 당겨서 여기가 볼록해졌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만져보면 거기에 물이 들었던 어떤 낭종 같은 게 만져진다 그러면 베이크 낭종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근데 이제 요걸 그냥 그 진찰만으로 100%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률적으로는 제일 많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100%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해서 거기에 물이 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하다면 MRI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MRI를 하는 이유는 초음파보다 좀 더 이 물이 어디에서 이렇게 넘어오는지 그 물이 넘어오는 트랙을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절렉이 넘어오고 있네. 그럼 베이크 낭종이 맞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베이크 낭종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것들인데 이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릎 뒤쪽으로 정중간으로. 그래서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혈관이 약해지면 또 꽈리처럼 동맥류라고 하는 걸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생긴다 그러면 베이크 낭종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아파서 오시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물을 좀 빼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동맥류를 갖다가 바늘로 찔렀다. 그러면 동맥은 피가 막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압력이 센 그런 데예요. 거기를 찔렀다 그러면 피가 막 솟아나겠죠. 그 다음에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뭐 저희
트레이닝 받을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무심코 초음파 안 하고, 왜냐하면 100이면 99가 이 베이컨 낭종이니까 아니 뭐 맞겠지 그러고 찔렀더니 피가 막 나오고 그래서 동맥류로 진단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위에 교수님인데 그 당시에 혼났죠. 아, 너 왜 똑바로 진단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는 항상 초음파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도 물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쪽에는 우리가 이제 피와 지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이 약간 뭉쳐서 지방종을 형성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만져보면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감별 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위에 여러 가지 이제 피하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각 조직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지나가는데 정맥혈관에 심부정맥혈전, 피가 떡이 만들어져서 거기가 혈액순환이 원활히 안 되면 정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집니다. 그 다음에 혈전이 형성되고 중간에 이 통로가 막히니까 여기도 꼭 베이컨 낭종처럼 좀 부풀어 오르면서 다리가 붓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그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베이컨 낭종의 원인이 뭔가, 그 물이 빠져나오게 된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활낭의 벽이 좀 약하다든지 또는 물이 많이 생성되어서 그것이 이제 삐져나오는 건데, 그럼 물이 왜 많이 생성되느냐? 요런 원인들이 많습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빈도상 많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50대에서 70대, 뭐 80대 이런 분들, 무릎이 평소에 아팠는데 뒤에 혹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그 전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뭐 한참 동안 괜찮다가 다친 무릎은 퇴행성이 빨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줄이 끊어졌다든지 그 바늘상 연골이 찢어졌다, 또는 뭐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이 빨리 진행되면서 연골도 빨리 닳고, 그러다가 이제 관절액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염증 때문에 이 물이 생산된 것이 뒤로 빠져나온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류마티스 관절염도요. 염증이 많이 무릎에 생기면 물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이게 뒤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감염, 세균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세균이 염증을 유발하고 그 안에 고름이나 또는 관절액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종양, 관절 내에 활막, 윤활막 둘러싸고 있는 막에도 이게 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양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융단처럼 이렇게 생기면서 윤활액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쪽으로 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별 진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초음파를 해서 베이컨 낭종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천자를 하면 지금 물이 좀 이 탁한 물이 나오고 있네요. 천자를 해서 이 관절액을 분석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린 그런 사진이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어떤 문양을 놓고 그 문양이 비치면 좀 염증이 덜한 겁니다. 뒤에 어떤 글씨나 신문지 글씨나 문양이 안 보이면 이것은 염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혈액성, 혈액성은 딱 보면 뭐 피가 있는 거니까 쉽게 구분이 되고, 정상적인 관절액은 대체로 약간 노란색을 띠면서 투명한 그런 관절액이고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젤리처럼. 그럼 정상인데, 이제 염증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묽어져요. 그래서 물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되고, 염증이 심하면은 뒤에 글씨가 안 보이죠. 이때부터는 류마티스 관절이나 여러 가지 감염, 통풍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퇴행성 관절은 염증성이긴 한데
염증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글씨가 비춰져서 보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도 사실은 대강 구분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육안으로 다 하지 않고요. 이 검체를 검사실에 보내서 정확히 어느 정도 숫자가 그 염증 수치, 세포가 어느 정도 많은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고름이 나오는 경우는 육안으로 봐도 고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통풍도 고름으로 이렇게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액 검사를 통해서 베이커 낭종이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베이커 낭종이 아니고 이렇게 주사를 찌른다. 예를 들어서 동맥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잘못하면 피가 막 나올 수 있죠. 그럼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베이커 낭종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류마티스 관절이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있어서 그걸 써야 되고,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 맞는 치료를 사용하게 되고, 통풍이다 그러면 통풍, 뭐 감염이다 그러면 항생제를 쓰고, 앞에 그 나와 있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냥 제일 많은 게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이렇게 심하지 않고 뭐 별로 아프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뭐가 만져져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조금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해도 한 뭐 수개월 후에, 길게는 뭐 물론 6개월, 1년까지 갈 수는 있지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기가 많이 크다,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진과 같이 천자 그 안에 있던 물을 뽑고 거기다가 염증을 좀 깔아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천자까지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런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치료법이 필요한데, 이제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이 베이커 낭종을 좀 딱딱하게 해서 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흔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낭종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막는 거죠. 그래서 수술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이걸로 말씀드렸고, 마무리를 하면 무릎 오금의 통증이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힘줄이나 근육이 다쳐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 전에 또는 무리해서 과다하게 쓴 후에 그런 경우가 많다. 과다한 사용 후에 아플 때는 좀 안정을 취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 낭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낭종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꽤 있다. 이것은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고, 베이커 낭종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퇴행성이 가장 많긴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베이커 낭종 안에 있는 물을 초음파나 이런 걸로 확인한 다음에 뽑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근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재희님인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오른쪽 오금만 당기는 증상이 있어서 조금 걸으면 사라지고 왜 그런 걸까요? 40대 남자입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서 관절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주먹이 안 쥐어진다. 근데 요게 한 5분 정도 그러면 괜찮아졌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손이 뻣뻣하다. 다른 관절도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좀 오금이 땡기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오니까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면 대부분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좀 풀어지면 괜찮고 이게 한 30분 이상 1시간 뭐 계속 그런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쪽에 힘줄이나 또는 인대 뭐 또는 방금 말씀드린 베이크 낭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특별히 만져지는 거 없고 평상시 생활은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그런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기쁨님인데 무릎 관절염 약 소염 진통제를 오래 먹어도 되는지요? 한 달 넘게 먹고 있는데 지금은 안 아파요. 넘어져서 무릎 안쪽 인대가 부었었는데 석 달이 넘었는데 조금 아프다. 지금 나이는 65세다.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무릎 안쪽 이제 넘어지면서 무릎은요 이제 인대가 양쪽 안쪽과 바깥쪽 그다음에 이제 무릎 안쪽으로도 또 전방인대 후방인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찢어지기도 하고 중간에는 또 바늘상 연골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로 안쪽이 잘 다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뭐 걷기 힘들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그렇게 손상을 된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면서 염증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 처방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 위장 쪽에 어떤 궤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고 다른 갖고 있는 병이 없다, 지병이 없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 한 달 정도 드신다고 큰 문제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이나 신장 기능 이런 거 다 괜찮고 그러시면 뭐 한 달 정도 복용하고 속 아프거나 이런 거 없다 그러면 뭐 조금 그 정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은 소염 진통제를 위장장애가 많은 그런 진통제를 잘 쓰지 않고 주로 위장장애가 적은 것들을 많이 쓰고 그게 잘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좀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한 거 그런 경우에는 위장장애가 약간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제가 이렇게 갖고 오는 약들을 보면 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드셔도 되고 걱정이 되시면 다음에 가실 때는 소염 진통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셔서 위장에 조금 편한 거 뭐 그런 걸로 좀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춘희 님인데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무릎이 툭툭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괜찮은지요? 검사 받은 적은 없고요. 가끔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냥 둬도 괜찮을지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이제 손가락 마디도 그렇고 무릎에서 굽혔다 폈다 하면 툭툭 소리 나고 이제 겉으로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아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무릎에는 그 힘줄이 아주 다양하게 거기에 붙어 있고 인대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바늘상 연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무릎이 동작하면서 힘줄이 튕기는 뼈와 뼈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튕기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 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절낭 안에서. 그래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소리만 갖고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기고 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뭐 가끔 통증이 있고 소리가 주 증상이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소리가 안 나는 경우보다. 왜냐하면 소리가 난다는 건 부드럽게 이 관절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벅지 근육을 좀 튼튼히 해주는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그런 걸 하시면 무릎이 좀 그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겉돌고 그런 것들을 딱 잡아줘서 자기가 항상 가는 정확한 길로 이렇게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운동을 꾸준히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분은 아이디가 한자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 한자를 잘 몰라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령인지 경인지 장소라 님입니다. 막 50이 된 여자분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쪽 무릎이 시린 느낌이 듭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무릎 관절 또는 뭐 다른 관절도 좀 이렇게 발목이나 발 시리다 이런 그 느낌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시리다라는 느낌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신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디나 다 신경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은 이제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감각신경이 통증을 느껴서 우리 몸의 척추로 들어가서 머리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머리에서 무릎 부분이 아프구나. 내가 무릎이 아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릎을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우리 동작이나 이런 거 없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저녁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무릎이 그냥 시린 거예요. 내가 이불 덮고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도 뭔가 시린 느낌이 들고 만져보면 감각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들은 그 부분의 어떤 감각신경이 아주 국소적인 감각신경의 이상이 아닌가 원인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 특히 뭐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나는 손발이 시리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우리나라 분들은 좀 체질적으로 그래서 산후조리를 잘 따뜻하게 해야 그런 것이 안 생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실제로 오는데 검사를 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어떤 걸 뭘 해라 이런 건 없고 아주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이분이 신경적으로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무릎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는 있는데 경험상 볼 때 대부분 별 문제가 나타나진 않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유산소 운동 적극적으로 신경이나 혈관을 강화하는 운동들이 유산소 운동인데 그런 운동을 꾸준히 좀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오늘 질문을 많이 해 주시진 않아서 제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